네, 손수호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대구로 가는데요. 동거남의 신체를 절단해서 살해한 끔찍한 사건입니다. 30대 여성 그리고 40대 남성이 1년 4개월 정도 동거관계에 있었는데 그 중에 발생한 일입니다.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. 그런데 아무리 충격적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다 나름의 사정과 배경과 사연이 있습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범행이 정당화되는 건 절대 아니죠. 하지만 우리는 그 사정을 다 자세히 알아야 돼요.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도 많고요. 또 보도된 사건 중에서도 뼈대만 알려진 사건들이 많습니다. 따라서 그 뒤에 숨어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그 사건을 평가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판결문에 입각해서 판결문에 있는 내용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30대 여성이 범죄자고요. 43세 남성이 피해자입니다. 동거관계였는데 동거녀가 이 상대방 남성을 살해한 건데요. 1년 4개월 전부터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. 대구에서. 자, 그런데 다툼이 잦았습니다. 이 다툼의 원인은 또 중요하겠죠. 이 여성이 이 동거남의 여자 관계를 의심했어요. 그러면서 여자들 자주 너무 많이 만나는 거 아니냐, 또 집에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면서 자주 싸웠는데, 실제로 어떤 여성이 이 함께 사는 집으로 왔어요. 찾아와서 나 약 먹고 죽겠다 라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습니다. 즉 이 남성이, 동거남이 여러 여자를 만났는데 그냥 만난 게 아니었어요. 이게 일종의 옛날 말로 하면 재입이죠. 여러 여자를 만나면서 그 여성으로부터 받은 돈, 이게 주 수입인 겁니다. 이 수입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런 상황에서 이 여성은 이 남자가 너무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질책을 합니다. 그랬더니 이 남자가 오히려 반박을 하고 면박을 준 거예요. 그 내용 자체가 참 판결문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. 나 돈 때문에 늙은 년하고 잤다.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냐? 자,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. 이렇게 모멸감에 차 있는 상황, 갈등이 계속 커져 가던 중에 2005년 9월 28일 밤 10시경인데요. 함께 살던 집에서 이 남녀가 막걸리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이 동거녀가 남성에게 다시 한번 이제 화를 낸 거죠.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. 결국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. 자, 그랬는데 이때 이 남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욕을 하고요. 또 발길질을 했어요, 여성한테. 그러자 이 여성이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.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. 함께 마시던 막걸리 있잖아요. 여기다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경안정제를 탔습니다. 그래서 이걸 마시게 한 거죠. 그리고 자기도 조금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도 조금 마셔야 되는 상황이었고요. 결국 이거를 들이킨 남자. 당연히 이게 술 기운에 더해서 약 기운이 더해졌으니까 힘이 빠졌습니다. 신경안정제,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. 이런 약물을. 힘이 빠져가지고 벽에 기댔어요. 벽에 기대서 이렇게 눕게 되는데,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찾아와서 약 먹고 죽겠다고 막 행패 부렸던 그런 다른 여성들 얘기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너 그런 거 다 반성해라. 너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라고 했지만, 다시 한번 말합니다. 이 남자가 어찌 보면은 솔직한 얘기고요. 어찌 보면은 또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얘기인 거죠. 너 나한테 돈 준 거 있냐? 그런 것도 없지 않냐? 그리고 늙은 년하고 성관계하면 힘도 들지 않는다. 자,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따옴표로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. 더 큰 모멸감을 느끼게 된 거죠. 네, 그러면서 살해하기로 마음먹습니다. 그런데 살해하기로 마음먹는데 살해 도구가 뭐냐? 회칼이에요, 회칼. 집에 회칼이, 모든 집에 회칼이 있는 거 아닌데요. 그리고 길이가 약 34.5cm입니다. 굉장히 길죠. 굉장히 큽니다. 그리고 그럼 이거를 주방에서 가져왔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주방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. 신발장하고 방 사이의 공간에 미리 회칼을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. 이것도 뒤에 재판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참고하는데요. 이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부터 더더욱 충격적인 범행을 벌입니다. 이때 이제 약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어요. 이 남성이, 동거남이. 그랬더니 와서 회칼을 들고 와가지고, 오른손잡이입니다. 오른손으로 회칼을 들고 와가지고 팬티 속에 왼손을 넣어요. 그래서 이 동거남의 성기를 꺼냅니다. 그 다음 오른손에 들고 있던 회칼로 이 성기를 절단했습니다. 저희가 그 성기 절단 사건은 자세하게 한번 다뤘던 적이 있죠. 절단한 후에 비닐봉지에 넣어서 걸어놓고 이런 행동을 했었으니까 더 충격적이었는데, 그런데 이때
아무리 약에 취해 있었고 술에 취해 있었지만 성기를 절단당하니까 그 충격이 굉장히 크잖아요. 통증도 있고. 그래서 일어나라고 합니다. 이 남자가. 그랬더니 그 회칼, 그 큰 회칼로 복부를 12번 찌릅니다. 결국 그 자리에서 복부 자창, 그리고 또 성기 절단에 의한 출혈, 실혈사지요. 이렇게 동거남을 살해했습니다. 저렇게 살해한 다음에 유서를 작성했어요. 나도 이제 죽겠다라고 유서를 작성한 다음에 차를 몰고 10km쯤 떨어진 동생 집으로 갔습니다. 그런데 이 동생이 이 얘기를 듣더니 설득을 한 거죠. 이건 자수하는 게 좋겠다. 자수하자라고 해서 결국은 자수를 하고 범행을 털어놓게 됩니다. 이렇게 재판으로 넘어갔는데요. 피고인과 변호인은 어떤 주장했느냐. 심신미약이다.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 즉, 이 가해자, 피고인이 평소에도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. 게다가 이런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폭언을 들었고 또 종종 폭행을 당했다. 그래서 질환이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범행 직전에 신경안정제를 먹이기도 했지만 그 신경안정제를 탄 막걸리 나도 반잔 마셨다. 왜냐면 같이 마셔도 의심 안 할 거 아니에요? 네, 반잔을 마셨다. 결국은 심신미약 또는 심신미약에 준하는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자, 법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회칼 압수했는데 그걸 또 이제 몰수했죠. 징역 15년형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이렇게 봤어요. 자, 기록에 따르면 이 여성 피고인이 30대 초반부터 다양한 신체의 이상 감각을 호소했고 또 간헐적으로 환각 현상을 또 호소했다. 환청, 환시 이런 거죠. 아무튼 상태가 완벽하게 정상은 아닙니다. 또 이로 인해서 만성적인 우울감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. 그건 맞다. 기록이 있어요. 진료 기록들이 있습니다. 투약 기록이 있고. 그런데 이렇게 정신 이상을 주장한 경우에는요. 정신 감정을 합니다. 정신 감정을 해서 그 결과가 법원에 제출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피고인이 호소하는 간헐적인 환각 현상이 정신 이상에서 보이는 증상, 그러니까 정신 증상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. 또 설령 그런 걸 느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고 봤습니다. 게다가 범행 전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과연 심신미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첫 번째, 평소에도 잠자려고 소주 한 잔이랑 신경안정제를 섞어서 마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. 이게 기록이 있습니다. 증거가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유서를 작성했잖아요. 그 유서 내용 보면은 상당히 좀 논리정연하고 일관된 내용입니다. 게다가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거든요. 이거는 정신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. 정상적인 사고, 정상적인 상태에서 쓴 거다라고 한 거죠. 그리고 아까 힌트가 하나 있었죠. 이 사건 범행 후에 밤에 운전해서 동생 집으로 갔습니다. 그러면 거리가 어느 정도냐? 10km예요. 밤에 비록 신경안정제가 포함된 막걸리 반잔 마셨지만 뭐 음주운전, 위험운전, 약물에 의한 운전 이거 다 빼고 10km를 밤에 운전해서 갈 수 있을 정도라면은 이거는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. 즉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서 징역 15년형을 인정한 양형의 이유를 밝혔는데요. 일단 범행 수법이 지극히 잔인합니다. 회칼로 배를 12번 찔렀잖아요. 게다가 성기를 절단했습니다. 자, 이거는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인 충격, 고통을 준 것뿐만 아니라 유족들에게도 엄청난 수치심을 준 거예요. 게다가 회칼을 범행 도구를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보관해 놨어요. 보통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. 첫 번째는 가정폭력이 심해요. 그래서 남편 또는 아내,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나를 가해할 수 있다. 나를 칼로 죽일 수 있다. 또는 몇 번 주방에 가서 칼 들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. 그래서 칼이나 가위 같은 것들을 몰래 숨겨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에선 그런 건 아니었고요. 정반대죠. 즉 내가 빠르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흉기를 내가 아는 장소, 나만 아는 장소에 숨겨놓은 겁니다. 위해를 가할 준비를 미리 한 것이다. 이거는 양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죠. 우발적으로 한 것이냐, 아니면 미리 계획하고 준비했던 걸 한 것이냐, 아니면 그 중간 지점에 있느냐,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그리고 또 범행 이전에 참을 수 없는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폭행에 대해서 뭐 발길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습니다. 뚜렷한 증거가, 자료가 없어요. 네. 게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꼭
꼭 상대방을 살해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냐, 유일한 도피 방법이냐? 그렇지 않죠. 별거를 할 수도 있다. 뭐 충분히 이런 상황 모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. 그 후에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별거 한 적이 있습니다. 1년 4개월 동거했는데 그 기간 중간에 별거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렇다면 이러한 잔인한 범행을 저지를 것이 아니라 별거 등을 함으로써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30대죠. 뭐 환경, 둘의 관계, 범행 동기, 경위,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두루 참작을 해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. 다음 굉장히 끔찍한 사건입니다. 살아있는 사람의 성기를 절단하고 또 회칼로 복부를 12번 찔러서 끔찍하게 살해했는데 동거 관계잖아요.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있었던 사정들, 사연들, 특히 이 남성이 했던 일, 이 남성의 수입원, 참 아직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. 또 늙은 여자, 뭐 판결문상에서는 늙은 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대로 이런 사람들 여전히 존재하고 결국은 끝이 좋지 못할 것이다. 오늘은 2005년에 발생한 동거남 성기절단 회칼 살인 사건 알아봤습니다. 앞으로도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는 끔찍한 사건들, 그리고 사건의 이면에 있는 사정과 사연이 있는 사건들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